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가르쳐 드리자면 저는 이 전략으로 은퇴를 했어요. 이 전략의 좋은 점은 거의 깨먹을 일이 없는 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전략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 홍춘욱입니다. 광주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뵙고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흑수저 어떻게 노후 준비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요? 해답이라면 해답 또는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는 어떤 동참의 권유 이런 메시지를 담은 강의가 되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고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까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미국에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지만 한 6개월 정도는 미래가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보이고 1년은 인상을 좀 찡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드러나는 힌트들을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썩 시원하게 좋아지는 해라기보다는 잔잔하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찬스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그래도 괜찮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투자의 시기, 좋은 투자의 시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자산 관리 잘 하시라고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섹션은 뭐 현실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을 높이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가? 네 번째는 달러 스위칭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은 반반 적립 투자, 탈무드 투자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노인 빈곤의 위험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죠. 오른쪽 제일 끝에가 코리아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노인 빈곤율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부터 시작해서 소득 1등 이러면 뭐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겠죠. 아니면 정용진 씨?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벌 회장님들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위를 기록하거나 이제는 소득 기준으로는 BTS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1등이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계시는 분은 이제 당연히 노숙자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소득을 1등부터 시작해서 5천만 등까지 쭉 내리비를 세우면 2,500만 등에 해당되는 소득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의 소득은 얼마냐면 월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값 소득이 25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죠. 그런 거 보면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 조금 넘는데 중앙값 소득이 250만 원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는 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못 사는 분들도 소득 없는 분들도 참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거 소득의 절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은 빈곤선이라고 부릅니다. 125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사는 사람을 빈곤 인구라고 부르요. 근데 그 빈곤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이냐 하면 10명 중 4명이 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분들이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쓰기 때문에 소득이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사실 그분의 소득을 우리가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네가 딸네가 만날 때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죠 현금으로 용돈 드리면 그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저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못 사는 걸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또 이 통계를 보면 저게 과장은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10명 중에 4명이 빈곤선 아래라니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통계를 보면 또 이게 맞는 말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금을 받는 분들인데요. 이제 개인연금, 국민연금 다 합쳐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100만 원 이상인 분이 역시 10명에 2명밖에 안 되는. 제가 국민연금에서 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국민연금 그 본부 직원이 전국적으로 한 3,000명 되면 그 중에 2,500명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수납하시는 분이에요. 운영하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행정 업무 보시는 분이 나머지 200명, 그리고 나머지는 수납 업무를 하십니다. 근데 그 수납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극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워라밸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는 대로 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뭘 같이 받냐면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료를 같이 수납해요. 네, 거기가 매일처럼 죽어버리겠다고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는 꼭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아가씨들, 그 수납하는 아가씨들 멱살을 잡고서 뺨을 때리고 계시는 분들도 한두 번은 꼭 매일 봅니다.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 1층이 바로 서울 강남지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뭐 오늘 다 아는 이유입니다. 그 직장 가입자는 문제가 없어요. 직장에서 반반 내주니까.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각 지역에서 그 사람의 소득을 대충 파악해서 국민연금료랑 건강보험료를 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현실성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료를 때리니까 사람들이 나 정말 피죽 먹을 돈도 없는데 내가 이번에 몇십만 원 나왔고 몇백만 원 나왔다라고 이거 취소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나 못 낸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못 내면 정부에서 그분의 재산을 차압하죠. 예,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을 차압해서 그걸로 대납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걸 겪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걸 떼먹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세금 떼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구나. 그리고 엄청나게 국민연금 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나중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숨겨요, 자신의 소득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냐면 60만 원. 평균이 60이고 100만 원 넘는 사람이 10명에 2명이 안 돼요. 월 60. 기초연금이 37만 원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하위 60% 정도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월 37만 원 주거든요. 그 37만 원 주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국민연금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세 개념에서 안 내는 게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들 그걸 안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낸 돈이 적으면 암만 국민연금을 잘 운용해도 비례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일이니까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냐 하면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10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왼쪽이 퇴직연금, IRP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그리고 국민연금, 소비자 물가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암만 운용 못한다고 욕을 먹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운용하시고 계시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 운용 성과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인플레,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한, 그리고 여기에 더군다나 대부분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수수료를 받죠. 공짜로 안 해줘요.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해주면서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안 내면서 대부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운용은 저렇게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노후 빈곤을 피할 수가 없는, 너무 뼈를 세게 때려죠.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폐지 짚는 분들이 많은가? 왜 공공근로 할 때 보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형광색 옷을 입고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왜 우린 이럴까 하신 분들에게 답이 대충 나온 거죠. 노후 준비를 별로 안 해놓으신 데다가 현금으로 하면서 소득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면도 있는 데다가 연금도 안 내고 운용도 안 하는 그 결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천히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멘탈부터 가다듬어서 진짜 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매월 주목해야 되는 자산, 제가 이번 달에 눈여겨보는 자산, 그리고 어떤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안전자산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여기 30세 외벌이라고 제가 가정을 합니다. 왜 30세를 가정했냐 하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림이 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30살을 한 거고요. 40살 해도 비슷하게 나오고 50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0살부터 매월 이 사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100만 원씩 투자를 한 거죠. 어떻게 투자를 했냐 하면 연금저축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연금에 연간 얼마를 넣을 수 있냐면 맥스 넣을 수 있는 연금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적게 넣은 거죠. 그리고 또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요. 나중에 다 나오지만 900만 원 정도 연금저축에다가 돈을 불입해 놓으면 나라에서 연말정산하면서 130만 원 정도의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00만 원을 넣은 게 아니라 780만 원 정도를 넣으면 900만 원처럼 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운용을 한 것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한 경우를 하나 가정해보고, 아니고 4%나 2% 수익으로 가정해서 이 사람이 이제 60세까지 쭉 운용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은 얼마가 되냐면 11억 7천이 나와요. 7% 운용을 하면 11억 7천 정도의 자산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상위 20% 안쪽에 드는 건 물론이고 10%도 넘는 자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위 10%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 양반은, 이분은 이거 말고도 국민연금도 있을 테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후에 월 한 400만 원씩 쓰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삶을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 2억, 4% 정도로만이라도 좀 운용하면 이게 한 7억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2%나 1%로 하면 이제 4억이 되거나 3억이 되겠죠. 매월 1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힘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던 원금들에 비해서 얼마 돈을 못 벌어주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투자의 어떤 미래, 그 사람의 어떤 노후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오늘 다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일찍 시작할 것. 이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지지 않으면서 꾸준히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돈을 불려나가면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만약 맞벌이를 했다, 능력자들이 맞벌이를 했다 그러면 200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돈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한 25억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60살까지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좀 우리가 팩트를 알아야 이 현실을 알아야 투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빚을 뺀 거예요.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인데, 저는 2022년 통계는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때는 자산시장이 봄에 좋다가 연말로 가면서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믿을 수가 없고, 2021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제일 좋았던 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상위 1% 커트라인이 얼마냐면요, 29억입니다. 그래서 이 29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상위 1%고요. 자, 5%가 13억, 10%가 9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인터넷에는 부자 천지인데 인스타에는 부자밖에 없고 좋은 데밖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다 거짓부렁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이 통계가 제일 정확한 통계인 게요, 이게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가 있는데 그 2천만 가구 중에서 무려 0.1%,
2만 가구 샘플로 조사한 거예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같이 조사했어요. 이 통계 나온 지 벌써 10년이 돼 가는데 거의 숫자의 차이가 없는 거 보면 매년 바꿔서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샘플로 국세청 도움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틀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위 0.1%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해외 투자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을 거라 우리나라에서 커버를 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0.5나 1% 정도까지는 거의 정확한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0억이 안 되는 9억이 상위 10% 커트라인인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5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2천만 가구에서 5억이면 평균이에요. 그게 5억 정도가 자산 평균인데 그걸 뭐 평균이구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상위 20% 커트라인이 5억이에요. 평균이 5억인데 커트라인이 상위 20%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중앙값은 2억이에요. 50% 있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50등은 2억이에요. 2억이 넘으면 이미 뭐냐면 상위 50%예요. 5억이 넘으면 상위 20%예요. 근데 어떻게 평균이 5억이냐고요? 1%, 0.1%들이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러니까 상위 0.01%가 모든 걸 차지하고요. 그 밑에는 아주 나래비를 세우는 게 세상이고요. 그래서 0.01%, 0.1%의 세상을 바라보시면 스트레스 받아 못 사는 거고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스스로를 죽이는 짓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된다? 평균. 목표가 벌써 정해졌잖아요. 상위 20%는 5억, 상위 10%는 9억 정도를 목표로 하셔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상위 20%나 상위 10% 정도로 노후를 맞이하면 굉장히 안락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니까요. 편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60세가 된 다음에 인출을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도 이렇게 운용을 7% 정도의 운용을 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마어마한 자산가로 돌아가십니다. 나와 있죠. 어떤 외벌이 가정이 저한테 자문을 부탁한 겁니다. 참고로 이건 중앙일보에 이미 실렸습니다. 예, 중앙일보랑 같이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300만 원을 매달 인출하고 싶었대요. 와, 엄청나죠? 얼마예요? 3,600을 매년 인출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저거는. 이걸 가정해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 1%로 인출해 보면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자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7% 운용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오늘 방법을 크게 해서 3가지 가르쳐 드릴 텐데, 가장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쉬운데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녹색선입니다. 녹색선이 전 세계 몇 나라냐면 16개 나라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16개 선진국들의 지난 15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입니다. 녹색선입니다. 어떠세요? 7% 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죠. 지난 150년 동안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거 물가를 감안한 겁니다. 물가를 감안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선진국 기준, 선진국이 뭐냐면요, 남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든 물건의 경쟁력이나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어서 알아서 남들이 이 나라 물건을 사게 만드는 힘을 가진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그런 선진국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브랜드가 있거나,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브랜드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그 물건을 세계 시장에 잘 파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 16개 상위 선진국들의 부동산 가격은 연평균 7%. 그럼 7%를 어떻게 구성되느냐? 3% 월세, 그리고 4%는 집값 상승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식은 역시 똑같습니다. 7%. 주식도 전 세계 16개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했다면, 어느 나라냐 하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일본까지 저때 통계가 있었던 나라. 1870년대에 주식시장이 열렸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7%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면 되죠? 간단하죠? 전 세계 부동산 리츠 지수에 7%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내 재산 절반을 투자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으세요. MSCI 월드 인덱스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MSCI 월드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반반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 7%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물가를 감안한 수익률 7%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투자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상장이 안 돼 있었어요. 이런 상품 자체가 아예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게 개발된 게 언제 됐다? 이제 5년, 10년 됐어요. 그리고 5년, 10년 동안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받았고요. 주식은 작년에 그렇게 조정받았다가 선진국 주식시장은 지금 벌써 다 사상 최고치 근처에 가 있죠. 이런 것들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과 주식에 반반 투자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산을 연평균 7% 운용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할 만한 상품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VNQ라는 상품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강조합니다. VNQ 하나 사시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시장이 어디냐면 일본이죠.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는 1476 번호입니다. 코드 이름입니다. 일본은 코드가 영어로 안 되어 있고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476 상품을 사시면 됩니다. 요 두 개 정도만 사놓으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유럽 부동산도 사야 되는데 유럽 부동산 시장은 안타깝게도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전체 커버하는 그렇게 믿을 만한 리츠를 아직 제가 못 찾아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묻어두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수익률은 같아요. 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 어떻게 하냐면 5대5로 투자해 놨잖아요. 근데 올해는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6이 됐고요. 부동산은 안 올라서 5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11억이 됐죠. 아니 가정이에요. 5억, 5억을 투자한 거니까 11억이 됐으면 뭐 미국 주식이든 글로벌 주식에 투자했던 수익이 난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빼서 못 오른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5대5로 만드는 리밸런싱을 하면 수익률이 더 좋아집니다. 왜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식은요 부동산보다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부동산 사고요. 많이 빠졌을 때 부동산 팔아서 주식 사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전략. 이 전략을 따라서 하게 되면 대략 연환산 복리 수익률 7%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는 더 되겠지만 저는 그건 뺀 이유는 당연히 저 인덱스를 못 따라가요. 매매 비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상품들은 좀 들고요. 저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칼같이 5대5 못 맞추시거든요. 2년에 한 번이나 하면 다행이고 3년에 한 번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하면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7% 정도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안 하냐?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예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너무나 강하거든요. 주식이 오를 때 6억이 됐어요. 절대 안 팔죠. 더 오를 줄 알고 차라리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사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는데 이걸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 맞추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시장 미래를 예측해서 시원하게 맞추고 싶은 그 욕망. 그거를 우리는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전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략을 쓰시면 연환산 복리 수익률 20%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7%였는데 얘는 20%예요. 왜? 예, 적극 매매니까. 예, 적극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 만하죠. 자, 시작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느냐 하면요.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그림. 빨간 선은 환율, 파란 선은 코스피, 주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가입니다. 예, 뭐 사진 많이 찍으십시오.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죠. 완전 반대로 가요. 야,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끝없이 벌어지면 투자를 할 수 없는데 한쪽이 막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한쪽이 밑으로 막 내려가면 또 회복되는. 그죠? 뭔가 사이를 지나가며 우상향하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평균으로 복귀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산을 저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냐? 자, 시작합니다. 환율이 낮을 때, 어떨 때죠? 이럴 때입니다. 환율 800원, 900원, 환율 1000원, 1000원, 1100원. 그리고 환율이 그 전에 환율에 비해서
한 200원, 300원 이상씩 뚝뚝 떨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제 내년에 저는 온다고 보는 거죠. 내년에 이렇게까지 한 1,200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고점에서 1,400원에서 200원 이상 빠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자, 그때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어떻게 투자한다? 예,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요,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냐는 뒤에 나오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달러를 투자했다가 예,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환율이 급등하죠. 외환위기가 납니다. 막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할 때, 그리고 저기 몇몇 또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나라 망하는 거 봐, 내 말이 맞았지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나와서 봐, 내 말이 맞았지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달러를 다 파는 거죠. 그리고 다 팔아서 뭘 사면 되죠? 그때 제일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죠.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때 제일 싼 걸 사는 거죠.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가르쳐 드리자면, 저는 이 전략으로 은퇴를 했어요. 요때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어떤 증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은행의 딜링룸에서 이제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갔더니 딜링룸이 뭐냐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매하는 곳이에요. 매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굴러댑니다. 그래서 1년에 총 거래하는 외환 규모가, 여러분 놀라시지 말고요, 300억 불 정도를 거래합니다. 그 조그만 방에서 300억 달러,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하면 40조 원 정도를 거래합니다. 마가 끼겠죠. 어떻게 해요? 예, 일체의 주식 보유를 금지합니다. 네가 지금 매매하는 게 선행 매매, 네가 사놓고 이거 사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대신 연봉을 잘 줘요. 은행 중에서, 은행원 중에 제일 연봉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딜링룸 딜러들입니다. 그 젊어서밖에 못합니다. 나이가 40 넘어가면 딜러로는 거의 은퇴 연령에 도달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고 힘든 일입니다. 그 딜러를 하는 일에 본부장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 주식을 보유하던 걸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리서치 팀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받았던 퇴직금까지 해서 다 팔고 나니까 현금이 쌓였죠. 그걸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은행 왔으니까 외화예금을 가입하자. 환율도 9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환율 너무 낮다. 이렇게 해서 달러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는데 환율이 1,500원 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한참 딜링룸에서 딜러로서 돈을 벌고 있었죠. 왜? 달러를 사라고 콜을 해서 제 밑에 직원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물론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운용해 준 거기 때문에 저한테 떨어지는 인센티브는 보잘것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예,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바로 은퇴를 하거나 퇴직하고 싶었는데 5년에 걸쳐서 나눠주더라고요. 예, 그 바로 나갈까 봐. 그리고 네가 혹시 사고 친 게 터지면 이걸로 상기시키려고. 원래 그렇게 해요. 그래서 5년을 이제 거기서 다니게. 2007년에 나는 이미 돈을 다 벌었는데 5년을 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원이 됐죠. 이제 그때부터는 놀았어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에서 열심히 매매할 동기가 사라졌고, 어차피 여기서 내가 실수하면 내 인센티브만 깎아먹는데 적극적으로 운용할 동기가 사라져서 뭐 할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 마차, 나 외화예금 넣어놨지 하고 봤더니,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불 넣어놓은 게 거의 한 1억 5천, 1억 6천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금은 놔놓고 6천만 원만 인출을 한 거죠. 투자 원금이 1억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5천, 6천이 돼 있으니까 6천을 뺀 거죠. 그리고 뭘 했냐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을 쭉 샀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기업은 상장 폐지가 돼서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종목은 못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삼성전자가 3배 났잖아요. 그때 바로 사자마자 3배가 나더라고요. 30만 원이 9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1로 액분했으니까 얼마죠? 5천 원을 산 게 15,000원 됐나? 그렇게 된 거죠. 지금 6만 전자, 7만 전자지만 그때는 15,000원이었어요. 근데 3배 난 게 15,000원이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다 팔았죠. 다 팔고 뭘 했냐면 또 달러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뭐 했냐면 저는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박사를 어떻게 땄느냐에 대한 이제 답이 다 됐죠. 제가 그때 5년 동안 인센티브 유예된 걸 받으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에서는 이제 늘 그 일상적인 업무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박사 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 전략에서 핵심은 여기 나왔네요. 환율이 급등할 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에 부동산도 박살이 나요. 보이시죠? 파란 선이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
고점에서 한 30%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저 정도로 빠집니다. 네, 그때 쟤는 어떻게 했다? 저때 떨어진 것을 보고서 그때는 이제 1,450원에 달러를 다 팔고 집을 샀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략의 핵심은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달러를 잘 사놨다가 어떻게 하죠? 예,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둘 중에 하나가 폭락할 때, 둘 다 폭락할 때는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둘 중에 하나는 폭락하거든요. 환율이 급등할 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서 환율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빠져나갈 때 집을 팔든 주식을 팔든 하니까 자산이 폭락합니다. 그걸 사는 거죠. 이 전략의 좋은 점은 거의 깨먹을 일이 없는 게 달러를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계속 저축을 하면 돼요. 더 달러의 외화의 이자, 예금 이자 받으면서 5% 이자 받으면서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고서 딱 투자를 하고서 그 투자할 때 달러 환 차익을 실현하고 폭락한 걸 사니까 몇십 프로 수익은 나죠. 이 전략을 우리가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면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과 자산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면 자산을 달러로 좀 보유하고 있으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는 돈을 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었고,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외화예금을 상장시킨 상품입니다. SOFR이라는 상품. 이게 뭐냐면 외화예금을 상장시킨 상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총 이렇게 무려 6개나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은 걸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사고 팔기 편하니까. 그렇죠? 왜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쌉니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싼 거거든요. 유동성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이거네요. 에이스. 그렇죠? 에이스나 그러면 또 저 위에 있는 코덱스 아니면 타이거 이런 걸 사면 되겠죠? 이 회사들 다 좋은 회사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거고요. 에이스가 한투자산운용,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같은 그런 거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전략은 그 아이들 계좌를 운영하는 데 최고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중년을 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나면 아까 보신 것처럼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니까 그때 됐을 때 애기 계좌에 자주 매매하면 위장 증여로 해서 국세청에서 전화 오기 때문에 나는 몇 년에 한 번만 매매합니다. 한 3년 정도 나눴는데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면 어떡합니까? 그 계좌를 가서 애를 데리고 가서 다 팔아서 애기 계좌니까 다 팔아서 그걸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주는 거예요. 왜? 환율이 급등했으면 수출 기업들이 떼돈을 벌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는 이 환율이 유지되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전략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돈이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못해요. 너무 큰 돈이 되면 한 방에 보유하던 달러를 다 팔아서 그걸 주식을 산다, 집을 산다 쉽지 않죠. 자, 이런 고민을 하시는 자산을 좀 모으신 분들을 위한 전략이 바로 이 차트입니다. 바로 뭐다? 둘 다 사자. 이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한국 환율이랑 주가는 반대로 간다며? 그럼 둘 다 사면 저 사이에 있는 이럴 때 이 검정색 선이 되는 거죠.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부동산이 올랐다, 달러가 올랐다 내렸다 상관없이 얘는 가운데를 쭉 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봐주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날 어때요? 플러스예요. 야, 이거 진짜 좋은 전략 아니에요? 마음 편하죠. 이거 연평균 수익률 얼마? 6% 정도 나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자, 글로벌 부동산 주식 분산 투자도 좋은데 너무 무섭잖아. 딴 나라에 분산해놨다가 또 16개 나라 중에 하나 망하면 또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자, 10억 있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5억은 한국 주식, 5억은 미국 외화예금, 소파, SOFR 사는 거죠.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 얼마 나오냐면 지난 2000년 이후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 칸이 2배예요, 여러분. 4배 났다고요. 그러니까 10억을 넣어놓으면 20년 사이에 40억이 되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자, 시작합니다. 5억을 투자해놨는데 1년에 한 번만 물 탑시다.
정말 쉬운데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5억 5억을 투자해 놨는데 작년처럼 주식이 20% 빠졌어요. 4억 됐죠. 외환 시장에 투자해 놓은 것은 환율이 1,400원 갔으니까 작년 이야기입니다. 1,400원 갔으니까 얘가 6억 됐겠죠. 자, 6억 되고 4억 됐으니까 나는 분산해서 손실이 안 났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자, 마통을 팝시다. 마이너스 통장을 파서 능력자들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통장을 파서 2억을 마이너스 통장을 파서 한국 주식을 2억을 사는 거예요. 왜? 미국 달러 팔아서는 도저히 못 사거든요. 인간이 오른 거 못 팔아. 마통을 파. 그리고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마통을 갚아 나가는 거죠. 반반을 맞춰놓고 강제 저축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되게 추천을 많이 해요. 본인이 하세요? 아니, 저는 이거 안 하죠.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는데. 예.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을 쓰죠. 이건 아주 단순한 전략이잖아요. 자, 5억이다, 10억이다 이러니까 힘들지. 5천이라고 생각하면 할 만하죠. 그러죠. 4천 되고 6천 됐으면 내가 2천만 원을 마통 만들어서 주식을 4천 된 마통을, 그죠? 4천 된 주식을 마통으로 사주어서 6천 만드는 거죠. 그리고 1년 12달 계속 내가 150만 원씩 마이너스 통장 갚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강제 저축이죠. 그렇게 하면 이게 수익률이 올해 어떻게 돼요? 주식이 지금 2,500? 네, 바닥에서 20% 올랐잖아요. 환율은 뭐 1,400원, 2,300원 됐으니까 100원 빠졌고. 그런데 이자가 5% 나잖아요. 외화예금. 그러니까 거기는 똔똔이죠. 아니, 환율 100원 빠진 거에 이자 5%니까 수익은 같죠. 자, 그러면 여기는 6억 그냥 그대로, 아니 6천 그대로 있고, 주식은 6천 투자해 놓은 게 20% 올랐으니까 7,200? 계산 쉽게 7천? 그럼 벌써 우리가 작년에 한번 물 탄 것만으로 어떻게 됐죠? 올해 우리가 3천이 올라간 거죠. 물론 저축, 강제 저축을 했지만 그 강제 저축 과정에서 난 돈을 벌었으니까 만족하시겠죠, 이분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나냐면 7%가. 이게 진짜 좋은 전략이에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1년에 한 번만 매매하면 돼요. 언제? 연말정산 때. 돈 들어올 때 있잖아요. 월급 받고 계신 분들은 돈을 들어올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정산하고 나면 한 해 동안에 저축액이 나오잖아요. 퉁칠 수 있거든요. 5월에 나옵니다. 그때 이걸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 돈이 없다? 마통이 좋잖아요. 저는 마통 해가지고 비율 만들어 놓고 한 달, 1년 내내 열심히 저축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깨먹었기 때문에 소비는 없어. 이러고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냐면 7%가 납니다. 너무너무 좋은 수익이잖아요. 7%.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수익이 있습니다. 8% 나는 전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8% 나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8% 나오는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주식 비중을 늘리면 돼요. 5대5를 했는데 지금 5대5 했잖아요. 어떻게 한다? 6대3. 6대3을 하는 거죠. 아니, 이제 9억으로 운용을 한다고 칩시다. 3분의 1, 3분의 1. 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 선은 코스피, 파란 선은 미국 주식. 그래서 2000년대는 한국 주식의 시대였죠. 한국 주식이 4배 날 때 미국 주식은 그때 고점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했죠. 반대로 2012년 이후는 미국의 시대죠. 미국이 역시 3배 나는 동안에 우리는 거의 제자리 걸음했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다? 어느 나라가 오를지 모르니까 둘 다 사야 되겠다. 너무 좋은 전략 아니에요? 한국 주식이 앞으로 잃어버린 10년이면 어떡해요? 물론 계속 물을 탈 거기 때문에 성과는 나요. 물 타기 때문에 성과는 나는데, 왜냐하면 저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성과는 무조건 나요. 그러나 옛날처럼 7% 안 날까 걱정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소파를 사는 거죠. 또는 미국채 선물을 사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처럼 됩니다. 파란 선은 반반 투자. 수익률은 거의 비슷해요. 더 좋은 전략이라는 거지. 뭐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반반 전략이 파란 선, 점선이 투자 3분법. 미국 주식 3분의 1, 한국 주식 3분의 1, 미국 국채 3분의 1. 또는 소파. 뭐 다 좋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비율을 3-3-3으로 맞춰. 이것만 하면 작년에도 2023년, 24년 지금 끝까지 성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작년 같은 험한 장에서도 플러스가 난 거 보이시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전략이 없어요.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우리나라에 다 상장돼 있어요. 자, 적으세요. 한국 주식은 뭐 산다? 코스피 200TR. 코스피 200TR. 그냥 한글로 적어서요. 증권사 가셔서 이거 사주세요 하면 다 사줍니다. 걱정 마십시오. 수수료가 좀 붙을 뿐이죠. 증권사를 가서 사면 수수료가 0.4인가 그래요. 그래 뭐 어때요? 연 7%볼 건데. 이러면서 사면 되고요. 두 번째, 미국 주식은 뭘 사면 되냐면 S&P 500TR. 역시 한국에 상장돼 있어요. 오늘 강의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곧 이어지는 사인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